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가 기어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사이드카를 발동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한때 5% 이상 폭락하면서 8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도미노처럼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그 파동에 우리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요. 우리 주식시장이 정말 면역력이 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면역력이 높은 건강한 사람들은 잘 넘어갈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나마 위안이 됐었는데 주식시장도 대외 변수에 매번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면역력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주식시장은 면역력이 아닌 지금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투자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 바로 지금 꺼내야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낙폭이 컸습니다. 팬데믹이란 이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데요.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재테크 선생님이시자 자산시장 선생님이신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상황 좀 짚어볼게요. 소장님 오늘은 진짜 안녕하시냐고 인사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시장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WHO가 팬데믹을 선언을 했고요. 이것은 지난번 사스 이후에 다시 선언한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공포심을 굉장히 자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단순하게 전염병이 전파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염병 전파로 인한 모든 것들의 위축, 이런 것들이 경제의 위축까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각국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돈풀기에 나서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래서 뭔가 조금 기대 섞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관망세를 나타냈었는데 자국의 여행 금지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되고 출회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011년 그리스발 경제위기 이후에 약 8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될 정도로 시장이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희망적인 발언을 했다면 주식도 조금 긍정적이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경우가 예. 거의 없었고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주식장에도 우리 주식장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장중 181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거 그냥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공포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낙폭이 큰 것 같아서 이거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시장에서 지금 돈풀기를 하고 있다라고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네. 글로벌 각국이 현재 돈풀기에 나서고 있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현재 50bp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을 못 참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냉정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흔히들 과거 경제위기, 금융위기 때와 비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특성이 다르다라는 점을 저는 언급을 하고 싶어요. 네.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바로 잡아주게 되고 또 돈으로서 보완을 해주게 된다라면
이러한 위기는 바로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까지 온 상황이라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푼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을 나눠주자 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난기본소득이요. 네. 예, 하지만 돈을 준다고 해도 김혜민 아나운서에게 제가 돈을 준다고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일단 돌아다닐 수도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당장 쉽게 얘기해서 외식,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고 회사도 현재 지금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면서 생산의 차질을 빚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돈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 위기로 올 수 있게 되고 일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제로 성장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즉 EPS와 심리 지표인 PR과의 관계라면 심리도 위축돼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정유화학주들 대규모로 이제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기업의 이익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면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주식시장은 단순하게 환자 수가 줄어든다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인하하고 시장에 돈도 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까? 공포의 하락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기보다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시작은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언제 또 끝나느냐도 예측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죠. 추가 하락 아무래도 대비를 지금 심리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응할 것도 방법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가 잠재되는 것만이 유일한 지금 해결책이지 백약이 무효한 지금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렵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외에 어떠한 얘기도 현재로서는 통용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추가 하락을 심리적으로 대응책을 좀 생각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부가 엊그제죠. 공매도 제한 조치를 했고 어제 굉장히 시장 안정화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낙폭이 커졌으니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조금 전에 아까 한 2시 조금 20분쯤에 정부에서 조금 구두 개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조금 그 조심스러운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속보 상황을 봤는데요. 지금 정부도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금리도 현재 지금 인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추경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돈 풀기에는 어찌됐든 글로벌 추세니까 따르기는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켰고 네. 투심이 공포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담당자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봐도 뚜렷하게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구두 개입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두로 시그널은 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안개 속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방송 나오신 분은 지금 이때 사야 된다. 저가 매수해야 된다. 근데 이 말하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가 매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무릎에서 사는 것들의 예를 들었죠. 무릎이라는 것은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려는 지금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저는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현금을 지금 비축해 두시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문제는 뭐 현금 보유 있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 없죠. 그렇죠. 빚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죠. 네. 지금은 어쨌든 손절매를 못 하셨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손절매라는 것도 의미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럼 손절매 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공포감이 극대화돼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미 매도 타이밍도 놓친 상황이고, 지금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떨어져서 차라리 뉴스를 끄고 견뎌내시는 것만이 아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이게 네.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매도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선이 최선이 되길 기다릴 때입니다. 뉴스를 끄라는 얘기는 좀 차분하게 그냥 상황을 지켜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래도 그렇죠. 생생경제는 들으셔야 이런 꿀 정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차용주 소장님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이었습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요. 오늘 생생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짧게 차용주 소장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콜센터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마스크를 쓸 수도 또 재택근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희망연대 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신명숙 지부장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참 공허하게 들리는 요즘인데 그래도 출근하셔서 고객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 하는 게 또 콜센터 직원의 숙명이잖아요. 네. 네, 최근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희 업무 특성상 저희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왔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좀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을 느끼고 계셨고, 그나마 이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도 끊임없이 계속 연장 근무, 휴일 근무 등 해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바쁘게 좀 지내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산콜센터 전화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질문을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던가요? 네,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이랑 보건소 대표번호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39가 초기에 전화 연결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전화 연결이 안 될 때.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보건소로 문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 1차적인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증상이 어떤데, 이런 상황인데 검사를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좀 잠잠하다가, 네, 대구에서 코로나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대구에서 서울로 가고 있는데 나 서울 집으로 바로 가도 되냐, 회사로 바로 출근해도 되냐, 이런 문의부터 해서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그리고 또 마스크를 또 사야 되는데 어디에서 살 수 있냐, 그리고 줄을 섰는데 왜 또 그걸 못하게 하냐, 이런 항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었죠.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의 많은 분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우리 다산 콜센터의 직원분들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군요. 네. 제가 또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더 죄송한데 네. 사실은 이번에 이 콜센터 집단 감염 발병 소식을 듣고 우리 지부장님은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업무 특성상 그리고 사업장 사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정말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 사무직이 아니고 조용히 말을 안 하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민원인과 대화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끊임없이 하루 종일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듣고 글로만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의 상담사들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어쨌든 이게 비용을 줄이는 문제다 보니까 네. 좁은 공간에 그야말로 정말 다닥다닥 서 있었던 거죠. 그 맞은편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도 옆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주변이 네. 그렇게 민원 제기할 정도로 이제 옆에 있는 상담자 목소리가 상대방이 들어갈 정도로 좀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게 그 비말 전파인데 그렇죠. 비말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따뜻한 공기 중에 뭔가가 이제 이게 환기가 좀 안 되면은 이제 전파가 되게 잘 되는데 콜센터는 대부분 외부의 소음을 차단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조용하게 들으셔야 되니까 네. 창문을 거의 다 닫고 있는 거죠.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창문도 닫아놓고 그 최대한 사무 공간을 조용히 시키는 그리고 상담사랑 민원인과 대화에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일하는 노동자의 그 노동보다는 일반 그 상대방 민원인들 그리고 고객을 더 만족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내부는 정말 엉망이었던 상황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감염병이 가장 잘 퍼질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업무 환경이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구로 콜센터 감염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우리 지부장님이나 또 콜센터 직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코로나 응대를 하면서 정말 우리도 굉장히 불안을 느꼈죠. 왜냐하면은 그 전염되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상담사 중에 정말 한 명이 누군가가 확진자 나온다고 하면은 시설 폐쇄된다고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정말 불안을 느낄 텐데 우리도 전화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게 낙인이 될 수 있죠. 누군가 전염병 한 명이 걸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인해서 주변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이제 그 불이익까지 주게 되고 그리고 왜 개인 더군다나 이제 확진자 동선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그야말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에서 나의 정보라든지 이런 거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뭔가 잘못해서 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찍힌다는 거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심리적 압박감은 사실은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리면 갖는 압박감일 거예요. 그런데 지부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감염되면 어떡하냐. 시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 궁금한 거 우리한테 전화하는데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이거 폐쇄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셨다는 게 참 참 감동적입니다. 그 직업 의식을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전국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40만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도 영업장을 다 철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전화 상담으로 다 돌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이거나 아니면은 또, 쇼핑, 그리고 배달, 그러면서 또 전화로 뭔가 주문하거나 또 고객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서비스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네, 대부분 또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 하지, 기계가 그럼요.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힘들어 하세요. 기계가 이렇게 응대하는 거에 대해. 40만 명이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안에서만 콜센터가 전국에 745개, 서울에만 417개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근무 환경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마스크를 하고는 전혀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수화기를 가까이 대고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마스크를 평소에도 이제 본인이 몸의 상태 안 좋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면은, 우리가 또 더군다나 KF94 같으면 숨쉬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쓴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끝까지도 생기는, 눌리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뭔가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발음 왜 이렇게 부정확하냐, 그 같은 말을 또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이제 상담사를 비하하기도 하는 거죠. 한국 사람 아니지, 조선족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비하하는 발언들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마스크를 쓰고 설명하는 자체가 못 쓰게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상담사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 이게 다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콜센터 같은 경우에. 네. 발음이 뭐 어느 정도 톤 어땠는지 그리고 민원이 응대하는 걸 정확하게 답변했는지 등 이게 다 녹취를 해서 거기에서 상담 품질 등 이런 관리를 받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까 콜센터 직원들이 거의 40만 명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구로콜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고용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5콜센터도 저희도 민간 위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2년도에 노조를 만들고 서울시가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해야 된다라고 네.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저희가 재단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니까 그나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된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 중에도 이제 직접 고용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논의조차도 아예 안 돼 있는 분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질병관리본부 1339도 많이 하지만 그분들도 민간 위탁입니다. 그분들이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분들을 하고, 그리고 보험사나 카드사, 은행권 같은 경우도 서비스는 돈이 많이 들면 안 된다. 보통 이제 콜센터 여성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정도만 줘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서비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 콜센터에 대한 저평가된 인식이 있다 보니까 굳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다산콜센터는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된 거죠. 네. 그래서 네. 다산콜센터 413명은 재택근무로 네. 413명 중에 절반이 재택근무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구로 콜센터도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이미. 네. 네, 이제 뭔가 이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먼저 준비를 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전화만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전산상으로 뭔가 찾아서 안내를 하고, 그렇죠. 를 하고, 정보를 드리는 일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산상으로 구현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전산상 그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만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재택근무도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확실히 이걸 한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넓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를 이전해서 가는, 분산시키는 방법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나마 근데 서울시 다산콜센터니까 지금 재택근무 꿈이라도 꾸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지금 열악한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재택근무를 왜 안 하냐. 네,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아놓고, 상담사들을 모아놓고 실적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적 압박을 하는데 집에 있으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몇 콜 받았다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 하면서 왜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고 계시냐, 왜 이렇게 휴식이 기냐, 호천이 또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관리자를 보통 관리를 하는데, 네네. 그런
그렇게 이제 사람을 뭔가 쪼아야 실적이 나온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인 거죠. 콜센터 업무의 네. 전반이. 물론 기업에서는 네네. 물론 기업에서는 뭐 관리를 노동자들 관리하는 게 기업의 의무기도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가 오히려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노동자들이 건강 잃고 어려움 겪기 전에 기업에서 먼저 방역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업에서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좀 선제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해 주셔서 지부장님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그 시민들의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답해 주시기를 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 8824님께서 각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하듯 그렇게 큰 돈 들여 짓더니 콜센터는 국민들과 정말 소통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열악한 근무 형태인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꼭 처우 개선해야겠어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청취자께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명숙 지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